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와 관련된 심층 분석 그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해조건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뉴스를 접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용어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죠. 도곡동 땅 그리고 BBK와 다스 관련 의혹.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스는 MB 거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자,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보면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에 자본이 있습니다. 이 대차 대조표의 대변에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즉 뭐냐면 타인 자본은 남들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자기 자본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자, 다른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오면 대변에 타인 자본 또는 자기 자본으로 등재가 되는데 타인 자본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원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은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그럽니다. 그 주주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과실로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주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제 주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주주가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주주가 실제 돈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려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주를 등재해 놓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는 저 뒤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주주는 금방 알 수 있지만 뒤에 실질적으로 주주를 내세워서 명의신탁을 시킨 그 실제 소유자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스가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의 개별 기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 가게와 기업이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민간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그 주식을 제3자 이름으로 등재를 해서 그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공공의 대상입니다. 민간의 대상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거는 공공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시설이고 자동차 정류장이고 여객 자동차 정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재이고 도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의 대상에 대해서 공익을 포기하고 이 공익을 민간 기업의 즉 사기업체의 사익으로 넘겨주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이것은 다스하고 본질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스는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고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공공재 도시 기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해조건설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 8번을 유튜브 방송을 하여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시청을 하신 분들은 금방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해조건설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본인들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오늘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접근하는 것은 법인의 주식과 채권 양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본질이 필탑학원이었던 그 뿌리가 필탑학원에서 맥스비안 그리고 맥스플러스를 거쳐서 해조건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법인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의 이름을 바뀌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가는지 바뀔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법인을 매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 법인을 매각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법인을 매각했을 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입니다. 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나와 있는 자기자본.
그 주식입니다. 자기 자본에 나와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을 양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51%를 획득하면 그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 채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의 대변에 있는 타인 자본, 이것을 양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거고, 채권 채무, 그렇게 타인 자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식을 매각하고 채권 채무를 양수하게 되면 법인을 매각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맥스플러스도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맥스플러스가 해저건설로 바뀌었다고 해서 필타와건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법인 실제서에 의해서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죠. 법인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채권 채무는 어떻게 양수했냐? 맥스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1억 원, 그것이 20만 주를 주당 500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일가가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20만 주 500원, 그럼 1억이잖아요. 이 1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2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20만 주를 주당 1원에 양도한 거죠. 1 곱하기 20만 원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에 양도한 겁니다. 누구한테 양도를 했냐면 단모 씨가 오모 씨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양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를 양도했습니다. 채권 채무를 양도했는데요. 맥스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장부상에 나와 있는 채권 채무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맥스플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그 채권 채무가 어떤 거냐면 최대호 시장 일가의 채권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맥스플러스일 상태는 주주도 될 수 있고, 최대호 시장의 일가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최대호 시장의 일가가 채권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뭐 이걸 동일인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딴 사람한테 이제 양도한 겁니다. 누구한테 양도했냐면 5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채권 채무를, 맥스플러스의 채무를 맥스플러스가 부담해야 될 채무, 누구한테 갚아야 될 채무였냐면 최대호 시장 일가에게 갚아야 될 채무였습니다. 그 채무 52억 8천만 원을 지금 해조건설의 대표이사인 조모 씨에게 6억에 양도를 합니다. 52억 8천만 원을 6억에 양도합니다. 이렇게 채무자, 그러니까 50억 8천만 원을 빌려준 최대호 일가는 6억을 받고 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인 겁니다. 52억 8천만 원을 최대호 일가가 맥스플러스에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맥스플러스는 이 장기 차입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고,
최대호 일가는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 52억 8천만 원을 6억만 받고 땡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약 한 47억은 내가 손해보고 6억만 받겠다. 그러면 맥스플러스라고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52억 8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6억만 갚고 47억, 약 47억에 안 갚아도 될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2017년 2월 7일 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해조건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상환이익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특별이익으로 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환이익에 경상이익 또는 특별이익에 갚아야 될 돈 52억 8천만 원 중에 6억만 갚고 47억은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의 입장에서 이득이 생겨서 장부에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것이 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52억 8천만 원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스플러스에서 해조건설로 바뀔 때 맥스플러스는 회사는 최대호 일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 채무를 잘 기재를 안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2016년 12월 31일 채권자 김모 씨 장모님이거든요. 김모 씨는 최대호 대표이사에게 9억 4천만 원을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맥스프레스에서 이거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맥스프레스하고 맥스플러스는 대표이사가 있대. 최대호 대표이사니까 최대호 대표이사하고 그 채권자인 장모님하고 9억 4천만 원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그 날짜로 체결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주장은 2010년 5월 1일부터 돈을 이렇게 갖다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6년도까지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또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얼마를 걷냐면 9억 4천만 원을 씁니다. 그 장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장부에 이것을 있다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장부에 등록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인 김모 씨가 있었고 최대호 대표이사의 처인 단모 씨도 2016년 10월 31일 날 12억 1,4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모 씨, 그렇게 최대호 대표이사하고 최대호 시장의 그 당시 최대호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처인 단모 씨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12억 1,400만 원을 체결해서 역시 2010년 5월 1일부터 2016년도까지 쭉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다 이런 확인을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얼마를? 12억 1,400만 원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이걸 법인에다 빌려준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2억 4천에다가 9억 4천을 더하면 21억 5천만 원을 법인의 최대 일가가 법인에 빌려줬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서는 갚아라. 응? 우리 일가가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법인은 갚아라. 이렇게 2016년 12월 31일자로 작성을 해서 2017년 2월 7일 날 법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를 양도하면서 자 우리 법인 맥스플러스에 이 부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인 채권이 21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인을 살려면 이걸 갚아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 21억 5천만 원이 아까 얘기했던 52억 8천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그때 계약서를 쓴 겁니다. 나머지 52억 8천만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는 아마 법인에 기재가 돼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없는 돈도 회사를 매각할 때 회사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여기 있다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자기들끼리니까 일가 자기들끼리니까 계약서 쓰고 그리고 법인을 매각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52억 8천만 원을 6억 주고 땡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52억 8천만 원에서 6억 뺀 나머지 47억이 해조건설의 장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도 안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 최대우님이 해명한다고 했던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자, 이것이 터미널 부지는 누구입니까? 해조건설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관련된 첫 번째입니다. 법인의 주식과 채권 채무를 양도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다 양도했잖아요. 양도를 했기 때문에 최대우 시장은 지분도 없고 채권 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해조건설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법인의 주식과 채권 채무를 양도했기 때문에 내 주식도 없고 나의 채권 채무도 없다. 우리 일가가 가지고 있던 52억 8천만 원 6억 받고 넘겼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부에 등재도 안 됐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터미널 부지의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2월에 임기 종료, 그렇게 최대호 대표이사가 안양시장일 때입니다. 안양시장의 임기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정책을 바꿉니다. 같은 도시계획과인데요. 한 과에서, 담당과에서 자,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할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다.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같은 과에서 담당자를 바꿉니다. 계획을 바꿔요. 담당자를 바꿔서 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담당자를 바꿔가지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할 계획이 있고 이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안양시외버스 정장 부지에 대한 정책을 바꿉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LH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 2014년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안양시의 정책 용도 폐지를 LH공사에 통지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4개월 뒤에 안양시장에 당선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양시장에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이때는 이제 맥스플러스 대표이사일 때입니다. 안양시장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맥스플러스 대표이사에 있을 때 주택 건설 사업을 추가합니다. 목적 사업에. 그러니까 맥스플러스라는 것은 필타바원이 계속됐기 때문에 학원 사업을 하고 화장품 사업 등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택 건설을 추가합니다. 2016년 11월 달에 맥스플러스 대표이사 최대우 대표이사가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사업에 추가한 것이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양도, 주식을 양도하고 채권 채무를 양도했다. 이렇게 이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필탑학원에서 맥스비엔으로 바뀔 때, 그때가 아마 2015년 5월쯤 될 겁니다. 2015년 5월쯤 됐는데 그때 필탑학원을 해산 등기를 합니다. 해산 등기가 해산 총회를 합니다. 해산 총회를 했다가 없애려고 했다가 그놈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2015년 8월 달에 그렇게 다시 살린 게 뭡니까? 맥스비엔으로 살려낸 거죠. 그리고 그 맥스비엔을 맥스플러스로 바뀌어서 해적원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네 번째 이유. 자, 2017년 6월 22일 날 해적건설이 낙찰을 받잖아요. 해적건설이 터미널 부지를 574억의 공개 경쟁 입찰에 나온 터미널 부지를 1100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마쳐야만이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몇 년이 걸렸겠죠. 이 과정에. 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이 과정에 최대호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씨가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소문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동분서주했다는 소문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2017년 2월 7일 날 주식은 오모 씨한테 넘기고 채권 채무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모 씨한테 넘겼는데 다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채권 채무와 주식을 매각한 이후인 2017년 6월 22일 낙찰받아서 그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최대우 시장의 측근이 돈 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다 넘겼으면 다 손 털어보는 거지. 왜 측근이 돈을 마련하러 다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 그렇게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네 번째 이유라 이거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채무. 52억 8천만 원을 조모 씨한테 넘기는데 2017년 2월 7일 날 넘기는데 6억 받고 넘기잖아요. 6억 받고 넘기는데 그러면 47억에 대해서 해조건설에서는 상환이익 또는 특별이익이 생겨서 장부에 등록했는데 등록도 안 돼 있다. 허위일 가능성. 채권 채무의 거래에 허위일 가능성. 허위일 가능성. 그죠? 채권 채무 거래의 허위일 가능성. 허위일 가능성. 이것이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의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양도하는 거, 양도하고 나와는 무관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능성. 이 중에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 제한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를 왜 주도했는지 그 이유. 아래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이유. 왜 주민 제한으로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 폐지를 주도했나? 이것이 이제 큰 테마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을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조건설은 1,100억의 낙찰을 받습니다. 1,100억. 1,10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를 믿고 낙찰을 받았냐면 LH공사에서 이건 일몰제여가지고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 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용도 폐지될 것처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용도 폐지될 것처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걸 일몰제라고 그러죠. 일몰제에 해당된 것처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어요. 자세한 거는 안양시 해당과에다가 물어보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몰제일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낙찰받은 해조건설은 일몰제에 해당될 것이라고 믿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 공고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날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어떤 사람이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서 그랬어요. 이게 일몰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건 일몰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건 일몰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92년 12월 29일 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이 됐고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이 됐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동차 정류장 부지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이미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나서 지금 20년 동안 안 났으면 그게 일몰제 대상이 되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이미 났기 때문에 이거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이 2018년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긴가민가 했어요. 다들 이거 이런가 저런가 다 긴가민가 있는데 명확히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2018년이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로 이게 폐지가 안 되네. 큰일 났어요. 용적률 150%로 분양을 받았는데 150%로 터미널을 지으려고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조건설도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묶여있는 상태로 매각을 했고 LH공사와 매각을 했고 산해조건설도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럼 150%의 용적률을 가지고 거기에 터미널을 짓고 터미널 이외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594개 2배에 가까운 1,100억이나 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망하게 생겼거든요. 적자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적자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1,100억은 이미 돈이 들어가는데 1,100억만 들어갔겠습니까?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돈이 들어가는데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법인의, 우리 땅 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뭔가? 그것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용도 폐지입니다. 그것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용도 폐지입니다. 근데 용도 폐지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6월달 선거에서 최대호 대표이사가 안양시장이 또 됩니다. 민선 5기, 6기, 7기 안양시장이 됩니다. 2018년 6월에 7기 안양시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용도 폐지할 수 있잖아요. 용도 폐지할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자, 선철식 시장이 정말로 시민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했다면 용도 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용도 폐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시장이 됐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 용도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2021년 5월 28일 날 실제 용도 폐지도 했어요. 그런데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도 폐지를 하려면, 자, 이게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에서도 나왔고 2018년도에, 그러면 용도 폐지를 하려면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냥 낙찰자가 자동차 정류장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죠?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하고, 아니 자동차 정류장 용도 폐지하고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 큰 꿈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용도 폐지하면 욕을 먹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일몰제 대상도 아닌데 왜 용도 폐지해가지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안 하고 거기다 49층 오피스텔을 짓느냐, 이러면 이제 미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민 제한이라는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주민 제한. 그래서 2019년 10월 24일 날 해조건설이 주민 제한을 합니다. 안양시에. 근데 여기서 주민 제한을 할 때 해조건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회사에 신탁을 해가지고 그 신탁을 받은 회사가 주민 제한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로 신탁 회사가 일몰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탁에서 하는 건 뭐 해적에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대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신탁회사는 제가 나중에 이름 말씀드리고 대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적건설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수를 둔 거죠. 이건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주민 제한 대상도 아닌데 주민 제한이라 하고 주민 제한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자, 왜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었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1100억 투자에 대한 손실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취해서 용도 폐지를 하자, 이렇게 사고를 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주민 제한 대상도 아닌데 주민 제한을 시도한 것,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도시 기반 시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제26조 1항 1호에 의하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 이거는 주민 제한의 대상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은 주민 제한의 대상이라고 국토계획법 26조 1항 1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 폐지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반 시설을 용도 폐지하는 것은 주민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저 기반 시설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라고 하는 저 기반 시설을 주민 제한으로 용도 폐지해 준다고 하면 주차 빌딩 많습니다.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동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 1기 신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주차 빌딩이 많습니다.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다 풀어줘. 주민 제한으로 나 이거 주차 빌딩 안 하고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을래? 업무시설 지을래? 그럼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것만 풀어줍니까? 그것도 풀어줘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를 용도 폐지한 거는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거는 주민 제한 대상이다. 설치하고 정비 또는 개량하는 거는 주민 제한 대상이다. 근데 용도 폐지는 여기 문구에 없잖아요. 기반 시설을 용도 폐지하는 건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제한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 제한을 받아서 용도 폐지가 벌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설령 애매한 규정이 있어요. 2호로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또 주민 제한 대상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러면 기반 시설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된다 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2호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합리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기능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잖아요. 저기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그럼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래서 대체 시설 설치도 안 했잖아요. 불합리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민 합의. 동의가 아닙니다.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주민은 여기서 누굽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이용할 안양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주민 합의도 안 했잖아요. 주민 제한자가 불합리하지도 않고 주민 합의도 안 했다 이거예요. 주민 합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불합리성과 주민 합의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유라고 설령 본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민 제한 대상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주민 제한 대상을 해서 용도 폐지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1심에서 주장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최근에 해서 했어요. 이 문구를.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걸 주장을 할 겁니다. 더더욱 안양시장은 주민 제안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의회 의견 청취도 안 해버렸어요. 자, 여기 주민 합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4만 7천 명의 안양 시민들의 합의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의 의견 청취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불법이죠.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요즘 어떤 건설회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설계부터 감리까지 그 다음에 시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 이것도 총체적인 불법이 여기에 해당된 겁니다. 안양시 행정에.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왜 주민 제한으로 자동차 정류장 용도 폐지를 최대호 시장이 주도하였나? 이것이 큰 테마의 세 번째 이유인데 여기에 첫 번째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뭐 때문에?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민 제한으로 기댈 언덕을 만들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일몰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제한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실행을 해버렸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양시의회에 의견 청취도 안 했다. 이렇게 봐서 주민 제한으로 자동차 정류장 용도 폐지를 주도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누구 겁니까? 해저건설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일몰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의 필요성이 생겨서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LH공사와 안양시와의 관계 공문이 주고받았었죠. 2014년도에. 그때부터 준비했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죠. 대표이사가. 그리고 2017년도에 낙찰을 받죠.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안양시를 대표하는 최대호 시장은 주민 제한을 기대서 용도 폐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용도 폐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해조건설의 그 뿌리는 뭐다? 필탑학원이었다. 필탑학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최대호 시장 일가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필탑학원이 맥스BN, 맥스플러스를 거쳐서 해조건설을 해서 해조건설이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해조건설에 최대호 시장 일가의 주식을 다 팔았고 채권점을 다 양도하는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해조건설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주식을 20% 주식을 5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20%씩 5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업을 2021년도 5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 폐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은 2,857억 원에서 약 4천억까지는 남는 사업입니다. 3천억으로 잡고 3천억으로 잡는다면 2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 3억억 세전 600억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40%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3, 40이죠. 40%니까 3천억 40% 1200억을 가져갑니다. 물론 막 돈을 이렇게 빼갈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게 지금 실현된 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이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누구는 20% 가지고 있고 누구는 4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를 가지고 있으면 1200억을 가져갑니다. 세전으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세금 띄고도 1000억 가져가고 있네요. 1200억이면. 그럼 뭡니까? 이게 저수지입니까? 누구의 저수지입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해야죠.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하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야죠. 혹시 재판부에서 이 유튜브를 본다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공직에 있어야 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죠. 안양은 안양시를 위해서,
수원고등법원은 억울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고 공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행정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이 고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그냥 덮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법원의 판사님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죠. 얼마나 많은 소송 사건들을 다뤄야 합니까? 정말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원고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안양 시민들의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원고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한 발짝 앞서 나가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누구입니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빚 다 갚았대요. 야, 어떻게 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저분한테? 시장 측하고 조금 가까운 분이거든요. 야, 시장 측에서 빚을 다 갚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해조건설의 장기차액금이 2천억이 있습니다. 1,100억의 낙찰을 받고 그 1,100억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우 시장의 최측근인 김모 씨가 동문서주 뛰어다니면서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00억 잔금 낼 때까지 빚을 다 갚았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5월 28일 날 최대우 안양시장이 지구단위로 용도 폐지를 하니까 제2금융권에서 1,800억을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싹 갚아버렸을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기존에 빌렸던 거 싹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약 한 197억 정도 더 빌립니다. 그러니까 1,800억에다가 197억이니까 1,997억 정도 되죠. 그렇게 2천억 가까운 돈을 제2금융권에 장기차익금 빌려서 이자도 내고 기존에 낙찰 받을 때 빌렸던 그런 잔챙이 돈들 이걸 다 갚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최대호 시장의 가까운 쪽에서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빚 다 갚았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왜 시장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것도 의심을 가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빠뜨려서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는 철저하게 공문, 데이터, 감사보고서, 안양시에서 LH 공사 왔다 갔다 하는 공문, 그다가 주민 제안서, 그리고 일조권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일조권도 지금 안양시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했는데 일반적 침해가 126세대가 있고 엄격한 침해가 1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8세대에 일조권 침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양시는 일조권 침해도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전문 감정인한테 물어보니까 감정 또 해보니까
138세대의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겁니다. 일조권 침해는 과학입니다. 누가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과학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 철저히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에 의한 얘기만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와 관련된 심층 분석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